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공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호남 지역 남은 재보궐 공천을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당락을 뭐 가르는 문제도 아니고 후보로 찍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는데 오늘 일부 이제 인원이 알려졌죠. 일단은 민영배 후보 지역인 광주 광산 을에는 임문영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우리 평론가님도 잘 아는 분입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아무튼 이분이 이제 AI 전문가인데 하정 후보를 부산 북갑에 공천을 하고 광주 광산에는 임문영 부위원장을 공천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영호남에 하나씩 AI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좀 공천했다. 좀 이렇게 해석은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요. 네. 하정우 수석 충분히 정치인 자격이 있고 배지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역구 의원 하긴 너무 아깝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은요 오로지 AI와 관련된 정책, 입법 전문가들 참모로 보좌진으로 다 임명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들을 24시간 360을 다 전력 투자할 수 있어요. 네. 지역구 의원 되는 순간 갑자기 연구하다가 회의하다가 잠깐만요, 나 지역구 갔다 올게요. 국보초등학교 뭐 동창회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를 배지로 만들어주시고 하정우 후보는 2028년에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재원 많이 올라요? 네. 아니, 그게 더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 이준석이 싫어할 건데. 왜요? 경쟁자 한동훈이 잘 되는 거 안 아니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네. 둘이 경쟁하는 누구 편이야? 솔직히 반반이라면서요 지금. 저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해야 돼. 오세훈 시장까지 해서.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뭘요? 쉽게 말하면은 한동훈은 여기까지 공짜로 온 사람이에요. 윤석열 차 올라타고 공짜로 온 사람. 그걸 마지막에 윤석열이 난동운동 한다고 그 기차에서 내렸을 뿐이지. 윤석열 차 공짜로 타고 온 사람이고. 혼자 내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 그 표를 자기 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거예요. 그 내란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고 이준석은 그나마 자기가 자전거부터 운전해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트럭 운전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 차를 키워온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공천도 제가 좀 쓴소리 하자면요. 1인 1표 당원민주주의 한다며. 그죠? 하다못해 호남은 웬만하면 민주당 당선되는 데인데 뭔가 좀 그런 데라도 경선 좀 하지. 전략공천 말고. 아니 원칙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그냥 껌 좋은 분이에요. 그죠? 껌 좋은 분이에요. 그게 우리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일까요? 출발이? 여쭤보고 싶어요. 아쉽습니다. 그냥 경선 붙이지 그랬어요. 운이 좋다는. 운이 좋아서 공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히스토리를 궁금해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임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정보화 정책관과 미래성장 정책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가 이재명의 모습을 그린 이재명의 싸움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고 하고 제가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이분이 66년생이신데 5.18 광주 때 소년 시민군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그때 어려졌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건 이분이 IT 업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PC통신 초창기 멤버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텔 나우누리 운영자를 했고 옛날에 두 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하이텔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거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맨 처음에 지급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경기도민이 이제 1,360만 명인데 여기다 10만 원씩 줘야 될 때 처음엔 지금이야 너무 보편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주지만 이걸 어떻게 줘야 되냐 나왔을 때 신용카드 회사에서 먼저 쓰기 하고 다음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만든 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 경기도에서 이제 안착이 돼가지고 정부까지 이제 번졌다는 거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하면서 그 소속 부서에 피자를 돌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여하간 그런 AI 전문가 이런 타이틀을 걸고 광산을의 공천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 말씀드리면은 박지원 최고위원 현 이제 정청래 지도부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최고위원 하시는 분이 이원택 그 후보의 전북지사 후보의 빈 공석이 된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115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당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인데 우리 허재모 씨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이죠. 제가 이제 또 지역 선배셔가지고 네. 예, 어릴 때부터 또 인사를 드렸는데 박지원 젊은 박지원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저희 경향 TV에 몇 번 출연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 인기를 좀 네. 받아가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평당원 이 선거할 때 최종까지 같이 올라간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였죠?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랑 최종 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지금 정민철 요즘 방송으로 굉장히 이름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죠. 박지원 최고위원하고 결선 투표를 갔었어요. 네. 근데 지역에서는 사실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만 38일 거예요. 87년생. 네. 군산 김제 부안 지역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가 새만금 있잖아요. 거기를 맞대고 있는 같이 나눠 쓰고 있는 지역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행정 쪽에서는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새만금에서 누가 개발을 할 것이냐 이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싸움이 많은데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 제가 가르나 모르겠는데 민주당스러운 그 이력을 가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보니까 전주 상상고를 졸업했는데 수능지원 수석을 했더라고요. 뭐 그렇죠. 민주당은 수능 수석 데리고 가면 아니 안 그게 돼요. 아니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여기는. 그것보다 이런 네. 거예요. 당원 대표잖아요. 당원 대표면은 당원의 입장에서 기성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원 대표가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 지도부들을 견제를 잘했을까요? 아 무슨 말씀인지 이런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네.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호민관 제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평민들 출신들을 호민관을 뽑은 이유는 귀족들의 집정관을 견제하라고 하는 거지. 네. 이 사람도 나도 집정관이 되고 원수가 되라. 높은 살이 원수입니다. 뭐 총재 그런 식의 해서 관직의 통로로서 자리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원칙과 그다음에 당원민주주의라고 했으면 최소한 호남 정도는 경선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그렇게 전략 공천할 거면은 대구에서 6번 떨어진 박형용 씨를 광주에도 공천 주시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포인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박지원 최고랑 친분도 있지만 이런 평가에는 너무나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 박지원 최고를 좋아해요. 네. 박지원 최고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제도를 이야기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박지원 최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확실히 보증해 균형 감각이 정말 돋보였다. 최고위원회 마지막 부분 발언함에도 그날 꼭 필요한 화제를 선택과 집중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게 나는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개인적인 뭐 사적인 관계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좋아합니다. 공적인 역할로서 당원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의 소임을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도부라는 게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는데 어떤 식의 기능을 해왔는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론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평론가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당원 대표 최고위원 뽑으실 때는요. 당원 대표 최고위원은 자기 임기 내에 공직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약속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제 기성 지도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당원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박지원 최고 군산 쪽에 군산 김제 부안 쪽에 전략 공천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김의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군산이 군산갑과 군산을이 나눠지게 되는데 군산갑에 김의겸 지금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됐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근데 말씀대로 좀 아쉬운 거는 김의겸 후보도 워낙 전직 의원이고 청와대 대변인 훌륭한 분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경선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쉽네요. 이런 공천 보니까. 처음 봅니다. 저도 정치권에 20몇 년 있었는데 보궐선거 14개를 있는데 14개 다 전략 공천하는 경우 처음 봅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은 사실은 이해가 당에서 안 하는 됩니다, 솔직히. 경선이 본선과 진배없기 때문에 더 좀 경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의 싶어요. 당내의 검증을 통한 우리 지지자들 내의 거름 장치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저기 뭐 당원 민주주의고 1인 1표제 정신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늘 보면 우리 박지영 평론가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같은 그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데 듣고 보면은 정말 곱씹어야 될 내용이 많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걸 특히 호남 지역의 전략 공천까지 너무 자연시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라 함은 뭔가 국민들한테 서프라이즈 영입 인재를 통해서
그렇죠. 한다라기보다 네.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웬만하면 지금 전략공천을 다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지도 많은 모르는데 생각.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략공천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였죠? 삼풍백화점 앞에서 마이크 들고 있던 정동영이었어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 네. 그래서 정동영이 그때 국회의원 출마해서 전국 최다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략공천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사람 자꾸 국회의원 기자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전략이야 그게. 아 정말로 오늘도 한 수 배워서 간다는 네.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